탑클래스 인터뷰 때 갔을 때 그때의 미니님의 어떤 그 태도가 저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데 뭔가 이런 표현이 조금 웃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진심인 음,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엄연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일하러 온 것이고 나를 인터뷰하러 온 사람도 어쨌든 일을 하러 온 것인데 그때 제가 딱 인사를 하고 뵙고 거기서 느꼈던 것은 약간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잠깐 음, 생각나지 않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이것이 김민희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인터뷰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갖게 된 아주 고급 기술일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의 원래 어떤 태도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렇게 나는 지금 이러러 온 게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일까? 어찌 되었든 어떤 쪽이라고 해도 정말 근사한 태도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일단 엄청난 칭찬이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어,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여령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여령 80년 생각을 내고 나서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너는 평전 작가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평전 장르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러면서 당부를 하신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색하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저보다 글 잘 쓰는 사람도 많고 선생님을 예전부터 지켜와 봤기 때문에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전가요? 음, 라고.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너는 뭐 내 말을 잘 알아듣는다 이런 차원이었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요조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존재와 존재를 만나는 것처럼 대해.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나를 뭐 이어령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 스승 뭐 이렇게 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아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진님이 정리해 주신 거를 듣고 내가 그런 면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요조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아마 제 진심이 드러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말 뵙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서부터 언젠가 유조님을 인터뷰를 꼭 하고 싶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느 시기가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뭐 그렇게 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드디어 몇 년 만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설레고 기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고 그래서 그 전날 잠을 살짝 설쳤습니다. 예. 제가 어제 설쳤는데 아, 이제 대학 다니실 적에 국문학 이제 전공을 하셨잖아요. 석사, 박사 전공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시고 또 기자 생활로 또 커리어를 쌓으신 이후에는 이제 또 탑클래스라고 하는 매거진의 편집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냥 이제 간단하게 표현된 미니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실하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글을 굉장히 좋아하고 글과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것을 살려서 직업을 갖고 또 그 직업이 더 큰 어떤 직위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굉장히 한 길을 충실하게 걸어온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어떠신가요? 공부를 할 때의 김민희 그리고 기자를 할 때의 김민희 그리고 지금의 김민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 코어로서 존재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때그때 또 조금은 다른 김민희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요즘 와서 참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인생은 정말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연의 요소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개입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도 지금 제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리라고는 20년 전에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자가 되고 싶은 적도 없었고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국문학도가 되고 싶었던 건 문학이 좋았어요. 그냥 소설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소녀였고 그래서 문학을 좋아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문학과를 나온 친구들한테는 그런 예술적인 감성이 내재가 돼 있어요. 자아 중심에. 네. 예, 예술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가끔은 내 안에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끌어오르는 정념을 어찌할 수 없어 하고 예, 그런 성향이 있는데 어찌어찌 해서 우연히 기자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기자라는 직업은 저는 똑같이 글 쓰는 직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자아가 개인적 자아에서 사회적 자아로 내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기자로서는 이 시선이 완전히 밖을 향해서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체 자체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의 문체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여기가 첫 직장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널리스트로서의 문체를 장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스페셜 리포트를 쓰고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걸 오래 하다가 한 10년 지나면서 계속 해소되지 않는 내 안에 그 꿈틀거리는 문학도로서의 욕망은 있었는데 이게 인터뷰이와 편집장이 되면서 같이 버무려지면서 진정한 나로 합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도로서의 김민희, 그 다음에 그 저널리스트의 김민희가 인터뷰이가 되면서는 그 문학을 사랑하면서 사랑과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김민희로서의 톤과 그죠? 감성적인 톤과 그 다음에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그 객관적이고 단단하고 뾰족한 톤이 이게 만나면서 제가 지향하는 문체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로서 그리고 편집장으로서 지향하는 문체는 내가 너무 뜨거워서 먼저 끌어오르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차가운 칼럼 같은 글에 다 읽고 나면 어쩌지 못하는 내 안에 뭉근한 감동이 남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걸어온 길이 지금 이런 나를 만드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국문학도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대중의 관심이나 대중의 니즈를 파악할 만한 그 기질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워낙 자기가 너무 크고 그렇죠.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뭐 나의 결핍이 뭔지, 아까 어찌 됐건 자기 안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어쨌든 매거진의 편집장이 되어서는 나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러면서도 나의 개성을 또 거기 일정량을 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좀 다른 시선, 혹은 조금 한 걸음 나아간 시선, 뭔가 좀 특징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매거진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대중의 이제 관심을 이렇게 포착하고 이렇게 나의 관심과 이렇게 버무리고 이렇게 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요새 많이 쓰는 단어 촉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촉수. 쓰는데요. 예전에는 촉수가 한 절반 이상은 제 안으로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까딱까딱거리면서 나의 관심사,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데 매거진 편집장을 맡으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촉수의 반 이상을 밖으로 뻗어서 까딱까딱거리면서 이제 바깥 세상을 감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컨텐츠를 접하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저한테 있는 촉수에 전원 버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오프 모드였다가 딱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촉수를 딱 켜고 그때서부터 세상의 어떤 현상과 트렌드들을 감지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촉수가 항상 온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경험과 연륜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골목길 경제자 네. 모종린 교수님이 저한테 비슷한 얘기를 물으셨는데 2019년에 저희가 투클래스에서 로컬리즘을 스페셜 이슈로 다뤘었어요. 그래서 물으시더라고 얼마 전에. 김민희 편집장 그때만 해도 로컬리즘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로컬리즘이라는 트렌드를 포착을 해서 스페셜 이슈로 다뤘냐라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홍시 맛이 난다고 해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왜 홍시 맛이 난다고 물으면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헷갈려 하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건데 로컬리즘이 느껴져서 로컬리즘을 다룬 건데 왜 로컬리즘을 다뤘냐고 물으시니까 할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그런 촉수들이 장착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직업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물으셨잖아요. 너무 또 밖으로 향해 있으면 뻔한 시선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이게 일을 잘하기 위한 촉수를 곤두세우다 보니까 이 촉수의 한 80% 이상이 계속 밖에만 향해 있어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자각이 들 때면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상황에 나를 놓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간을 간다든가 아니면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저녁에 그 어스름에서 뭔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몽롱하게 한 번을 더 느껴본다든가 아니면 공연이나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몰아지경에 빠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촉수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한테도 이것은 굉장히 고질적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대중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표현만 하면 참 좋겠지만은 어쨌든 생계 유지라는 것이 또 다음 예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인기라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시대에 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새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서 좀 고리타분해진 어떤 것은 아닐까? 책방에서 책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좀 이런 책을 사람들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는데 팔리지가 않는 경우에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사람들하고 좀 더 이렇게 친화적이면서도 내가 뭔가 이렇게 판매하고자 뭔가 읽혔으면 좋겠다 싶은 책을 이렇게 더 이렇게 잘 팔 수 있을까 하는 그 중용의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게 미니님 표현대로 거의 우연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반응이 좋다거나 아 이건 분명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제 반응이 없다거나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촉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번 호의 주제가 이제 개인의 시대라고 이제 전달을 드렸는데요. 미니님은 정말 수많은 개인을 인터뷰해 오셨잖아요. 저 역시 인터뷰어로서 이 아이브 매거진의 이제 제안을 들으면서 개인의 시대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한 타이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또 정말 다양한 개인을 이렇게 인터뷰해온 사람으로서 개인의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질문지에 보니까 개인의 시대가 올 수 있는지를 물으시던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미 개인의 시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고도화돼 갈수록 개인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그 과도기에 있다. 언젠간 또 이현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초월적 개인주의자들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초월적 개인주의자들이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각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되 그 삶이 그 누구한테도 해가 되지 않는 선진국형 말하자면 인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 사람한테 피해가 될까 말까 나는 사실 이런 이기심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법을 어기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흉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니까 참아야지 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냥 내가 나답게 행동을 해도 그 자체가 이 사회와 인류와 생명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온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그 인터뷰 특화적인 컨텐츠가 좀 많아진 것 같다는 네, 네. 인상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정말 많이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집.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인터뷰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공한 명사들, 이제 어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커리어를 완성시킨 나이가 이제 좀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책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냥 뭐 20대 정말 개인의 어떤 브랜드를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내고 또 실행하고 있는 그런 20대 친구들, 90년대생들이나 뭐 그런 어떤 개인들을 인터뷰하는 인터뷰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고, 또 뭐 그런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거를 받아서 뭔가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 이렇게 그런 요청을 저도 이제 왕왕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다는 인상을 좀 받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시대로 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현상 같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책이 홍정욱의 7막 7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다 기억나요. 네, 이렇게 회장님과 뭐 그렇게 정말 저 하늘의 별 같은 분들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읽고 외우고 막 그런 책들이 몇백만 부가 100만 부 넘게 팔리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위인전의 시대인데 지금은 더 이상 위인전의 시대가 아니라
레퍼런스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롤 모델은 사라지고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 나랑 좀 어떤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성향상. 그렇다면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더 잘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스타도 뭐 정말 하늘에 저 멀리 떠 있는 신비주의 스타 더 이상 안 통하잖아요. 뭐 BTS도 친구 같은 모습으로 브이로그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어필을 했고 연반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요조님도 대표적인 연반인 아니신가요? 이미 연예인이신가요? 근데 네. 저는 아직도 그 정체성에 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면 이제 미니님처럼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느 자리에 가면 너무 연예인이 되어 있고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부터도 약간 이게 정립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조님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 연반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을 따라하고 싶어. 저 사람 참 멋지게 산다라는 부분. 훌륭하다라는 말을 더 이상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인터뷰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점점 개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는데 그런 점에서 미니님은 거의 선구자처럼 오래전부터 이미 그 시대가 이렇게 왔다라고 사람들이 알기도 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개인들을 인터뷰해 오셨잖아요. 이제 600여 명이라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 정도가 맞나요? 사실은 더 많죠. 음. 왜냐하면 이제 1대1로 만나서 정식 인터뷰 기사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저대 시사 매거진에 있을 때, 주간조선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층 기사, 취재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그 책을 몇 권을 읽고 그러다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를 잠깐 만나거나 전화로 코멘트를 따거나 이런 인터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게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빅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개인을 만나서 어쨌든 깊이 들어갔다 나온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을 정말 모두 다 알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고요. 또 그런 경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었다. 뭐 좋은 것도 좋고 안 좋은 것도 좋고 어떤 걸 딱 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얻은 것 같다 싶은 게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게 선한 무기도 있고 악한 무기도 있고 두 개를 다 가지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은 저는 인터뷰들을 계속 해오면서 이전에 김민희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설책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거기 캐릭터 등장인물을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터뷰라는 매체는 간접 체험의 강도가 소설의 한 500배는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을 연구를 하고 들여다보면서 질문지를 짜고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는 또 녹취를 몇 시간 동안 풀고요. 녹취록을 앞에다 두고서 또 다시 이제 밑줄 그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해체 재구성을 해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만 기사화하기까지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다시 살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을 좀 다 산 느낌? 여러 번 살아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가끔은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 어, 이 분야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저런 분야에서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 다 훌륭한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다 어떤 면에서는 대동소이해 보이기도 하고 뭐 무념무상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그렇게 좀 그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저는 욕망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렇게 아등바등 살아봐야 다 엇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부분 자꾸만 산으로 가니까 나중에 이 부분 좀 편집을 해주세요. 전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아, 아니,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제 600여 명이라고 이제 전에 듣고 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 부분 편집해 주세요. 혹시 티내고 있지 않지만 인간 혐오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깊이 만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안 좋은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누군가하고 되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으면서도 싫거든요. 근데 어쨌든 좋든 싫든 억지로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 왔어야 했고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원치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좋은 면만을 끄집어내서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그런 일을 해야만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뭐랄까, 물론 배우고 성찰하고 성장한 일도 있겠지만 반대로 실망하고 환멸감 느껴지고 정말 싫다. 뭔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진 않았을까. 뭐 나라면 그랬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 마음을 읽으신 거죠? 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인터뷰에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싶어서 여기까지는 정말요? 안 나가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인터뷰 기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회의감도 많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 인터뷰한데 저 사람 인터뷰해 이러면 인터뷰인은 우리는 당연히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배울 만한 부분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만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컨텐츠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찬사일색이고 근데 실제로 만나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과대 포장된 사람들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인터뷰 기사를 쓰면 아웃풋을 잘 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앞단에서 인터뷰한 사람처럼 포장술에 귀재가 되어 있는 저를 발견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누군가를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기사를 써도 사실 이 사람 대단해 라고 보이게 쓸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저의 해로운 무기예요. 누굴 인터뷰해도 있어 보이게 하는 포장술의 달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하나. 그리고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융비어천가 이 사람 멋져요, 대단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본받아야 해요. 라는 문체를 어디까지 써야 하나 이런 회의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제가 인터뷰어로서의 아이덴티티 혹은 방향성을 바꾸고 싶은 지점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언어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인터뷰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사실 두 번째가 될 수가 있고요. 자기 확신력이 가진 사람이면서 자기 언어가 내재돼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훌륭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숨어 있는 숨은 고수들이 많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나는 나서길 싫어하거나 정말 전문가인데 나서길 싫어하거나 또는 정말 전문가인데 그거를 인터뷰를 하기에 자기 언어로 표현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근데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 진정한 개인의 시대로 가려면 그런 빛나는 숨어있는 개인들을 알아봐주고 조명해주고 발굴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터뷰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분 고수들을 발굴하자가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몇 분의 후보의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인터뷰 합시다 그랬는데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전문가인 줄도 모르고 실력자인 줄도 몰라요. 근데 제가 갖게 된 감사한 무기 중에 하나는 그걸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그런 데 쓸 수 있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